전 시간에 이어서 23페이지 제3절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법 제2조의 2조 제1항에 신설된 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 두 번째 줄에 법 제2조의 2라고 되어 있죠. 제2조의 2, 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2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 항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별도의 하나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제2조의 2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래 이런 표현이 안 만들어지는데 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는 법 제정 이후에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조 다음에 조문 하나를 신설해 넣게 되면은 뒤에 조문이 전부 다 숫자가 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기술상 2조 다음에 새로운 조문 하나를 신설해가 넣게 되면 2조에 2조, 2조에 3조, 2조에 4조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조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1항 하는 거는 법전에 보면 다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1항, 2항이라고 읽고 법전에 동그라미가 없이 1점, 2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항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1호, 2호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법전에 간혹 가다가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읽을 때 가목이라고 읽습니다. 목. 나, 목, 다, 목. 요거는 호라고 읽고 요거는 항이라고 읽고 요거는 별개 하나의 조입니다. 조. 그래서 우리가 법과목을 공부하면서 법전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재를 편집할 때 그 마무리 부분에 관로안에 법제,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법조문의 출처를 다 달아두습니다. 그래서 저거 출처가 달린 문장들은 법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법전 보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법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법 공부다라는 거죠. 자, 정책심의위원회 하는 거는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종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에 관해서만 심의를 했던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그 네모 박스 안에 1, 2, 3, 4 적혀져 있죠. 중개업의 육성이라든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명칭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관해서는 시험에 출제 빈도는 좀 낮겠지만은 이 과목은 별의별 것 다 물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안 보셔도 되겠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리 내용적으로 이런 것까지 출제되겠나 싶은 사항들도 다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점검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각 시도별로 둘 수 있다 하면 또 틀립니다. 그리고 두어야 한다 그래도 틀립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4가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은 1호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해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각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그러나 2호나 3호, 4호의 중개부 육성, 중개보수 변경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각 시도지사는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관해서만큼 왜 따라야 한다 하는 규정을 뒀느냐 하면은 다음 시간에 점검을 하겠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서 그 시험에 관한 업무를 준정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인력공단은 실시권자가 아닙니다. 위탁받은 수탁기관이죠. 그래서 자격증도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되는 것이지 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어져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항도 아니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으면 전국에 17명입니까? 시도지사는 시험 실시권자로서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을 둔 거죠.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에 물을 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을 출제하게 되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받을 건 없는데 과거에 기출된 사례를 토대로 보면은 그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 또 이게 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기구라고 해가지고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지 이렇게 추측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차관이냐 2차관이냐는 구별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장관이 위원장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양갈로 5번에 간사를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근데 그 간사는 위원 중에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갈로 7번에 운영 세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아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죠. 이 0에서 시행 0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이라는 글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니죠. 차관이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장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점검이 끝났고, 26페이지에 4절에 보면은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공부합니다. 매회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3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때까지 기출된 사례들을 수록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회 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 공부거리로는 양이 좀 제법 많은 겁니다. 또 판례도 많이 있어요.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상 이 31페이지 보시면은 그 4번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서 한 4줄 정도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명심만 하시면은 한 문제 출제되는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판례 사례들은 따로 한번 읽어두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매회 출제될 때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가려라 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걸 박스형으로 출제하든 아니면 선택형으로 출제하든 어찌됐든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사례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안 되는 사례들을 또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워낙 다양한 중개대상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국 우리가 기출된 사례들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보시고 어떤 사례들이 개발이 돼가 새롭게 출제되더라도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건,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그 기준에 대입시켜서 판단만 하면은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첫째 법 제3조에 규정된 물건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잖아요. 그 3조가 제목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라, 범위.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중개대상물 아닌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 범위에 1, 2, 3 해서 1호가 토지,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는 것은 시행령에다가 위임시켜 준 거죠. 그래서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중개대상물의 범위 해가지고 법 제3조 그 밖에 3조의 3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의 임모, 그 다음에 2호의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이걸 명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알선한다. 금전은 여 없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걸 알선한다 할지는 몰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알선행위가 아닙니다. 중개행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요건을 판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중개의 개념에서 공부했다시피 중개라는 것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다. 그렇게 개념 정의를 내렸죠. 그러면은 이게 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한 거래든 거래가 가능해야 돼. 거래가. 매매 거래든 교환 거래든 임대차 거래든 저당권 거래든 전세권 거래든 무슨 거래든 거래가 가능해야 알선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아무리 토지가 존재해도 그 토지가 거래가 행해질 수 없는,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토지라면 결국 그 토지는 중개대상물인 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유재산인 토지. 국유재산인 토지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따라서 국유재산인 토지도 토지 맞기는 맞지만은 이 범위에 속하는 물건은 맞지만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대상물인 토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31페이지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중개대상물인 경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에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놨지만 이때까지 다 기출된 사례들을 모아놔서 표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사례들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요 범위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인 경우에 소개한 거고, 오른쪽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거나 여기에 속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유지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느낌상 개발제한구역 하니까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땅을 누가 사겠노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이냐 착각한다. 현실에서 거래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하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사유지,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땅을 누가 사겠나 싶어도 현실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도로 예정지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에서 도로 폐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땅을 미리 사둘 수도 있는 겁니다. 폐지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서. 그러면 중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앞페이지로 되돌아가서 27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판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전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지만 이 건축물이란 단어의 해석을 판례로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만을 말하는 건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만약에 포함된다고 보면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 사례들을 한번 읽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7페이지에 보면은 한 열 몇째 줄에 보면은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해서 건축물에는 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서 아파트 분양권도 요 건축물인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시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를 점검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판례 입장들을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은 대표적인 판례들은 가급적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인데 제가 설명하지 않는 판례들도 다 개별적으로 복습 공부를 하시면서 읽어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판례를 연달아서 읽어보면 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지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 건축까지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의 권리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나온 사건인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구성이 돼가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받았다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동호수 추첨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누구누구에게 몇 동 몇 호를 주고 또 누구에는 몇 동 몇 호를 주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그 권리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시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동호수가 정해져야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판례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의 권리라야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그 판례였지만은 요 사례에 있어서는 또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상태에 따라서는 분양받는 것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또 그 건축물의 완공까지 돼 가지고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의 권리라면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세 번째 판례 봐봐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을 했는데 이 소위 딱지죠. 그래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그 자체는 우리가 현실에서 입주권을 갖고 있다 조합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상태의 권리는 아직까지 대상 건물이 특정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것 자체가 공급받는 것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 말이지. 이런 상태의 권리는 존재하더라도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가 아니다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봐봐요. 법조문만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은 법조문에 적혀져 있는 건축물의 개념적 범위와 관련해서 나온 이 세 판례들까지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판례들을 읽어보는 그 순간 건축물의 개념적 범위가 명확하게 피부로 잘 안 와닿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요즘에는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만한 것이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 말고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우리가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관계가 표시가 된 거죠. 그런데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면 명확하거든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유권 거래가 가능해. 물론
관세법상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소유권 거래만 가능하지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인방법처럼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되긴 되는데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만 중개가 가능하다. 그렇죠.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는 중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점에서 뒤에 나오는 임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목도 외관상 보면은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이지만은 임목이라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이죠. 그래서 등기라는 이게 성문법상의 명확한 공시수단을 쓴 수목이기 때문에 임목이 되면은 소유권 거래뿐만 아니라 저당권 거래도 가능해요. 따라서 임목을 중개 대상으로 취급할 때는 소유권도 중개할 수 있지만은 저당권도 중개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명인방과 같은 수목의 집단과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은 세차장 구조물 사건이 있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이 이 건축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사안인데 이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럼 결국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죠.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로서 앞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걸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건축물처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의 정착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처럼 정착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이 물건으로서 임목인데 그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임목에 관한 법률도 시험 출제가 이따금씩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시험 출제 범위가 그렇게 좁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뭐냐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토지는 토지 등기하기 전에 토지 대장을 작성하죠. 토지 대장이 먼저 작성되고 그 대장에 따라서 그 토지를 등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임목 등기부도 임목 대장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목 대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임목 등록 원부라고 부른다. 그렇게 결국 임목 대장의 성격을 지닌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임목 대장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임목 등록 원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에 한해서 등기가 가능하지만은 수종에 제한은 안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수종도 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가 있죠. 여기에 임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된 나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등기부에도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그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임목 등기된 사실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임목이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을 보면은 표제부에 임목 등기된 사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을 보더라도 이 토지 지상에는 뭐가 따로 존재하는구나, 임목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목 소유자가 갑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은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여차저차한 사유로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이 있게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법정 지상권을 확보한 이 갑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잘 분석을 하실 줄 알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가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됐고, 구체적인 임무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로 하고, 29페이지에 두 번째 시행령이 정하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개념 정도로만 일단 설명드리고 나머지 저당법의 내용들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재단이라고 용어를 쓰죠. 이 재단이라는 것은 재물의 집합재단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D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1, 2, 3, 4, 5, 6이라고 쭉 적어놨는데 이런 물건이나 권리들을 모아가지고 한 개의 물건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재단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1, 2, 3, 4, 5, 6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 즉 토지, 건물, 그리고 뭐 거기에 특허권 가는 것도 있죠.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임차권 가는 권리도 있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걸 재단 목록이라 그래요. 이 목록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모아서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를 해버려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걸 재단 등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등기가 되고 나면은 이 여러 개의 물건은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몇 개의 물건이 되는 거다?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재단 가면은 외관상은 여러 개의 물건들이 모여 있지만은 법적으로 물건은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하에서 물권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물건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외관상은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은 재단으로 이렇게 등기하고 나면은 재단이 되고 난다면은 한 개의 물건이기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하나의 소유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구성하는 구성물인 토지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을 모합니다. 왜? 전체가 한 개의 물건이죠. 토지는 한 개의 물건의 1구성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재단의 1구성물인 토지, 재단의 1구성물인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재단 자체가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를 할 때는 재단 자체를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재단의 1구성물만 따로 떼가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거래를 할 수 없으면 중개도 불가능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건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이나 법적 취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이렇게 별개의 법으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두 법의 내용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합쳤어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재단을 전제로 법조문을 다 만들어 두고 광업재단에 가서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법적 취급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중개대상물의 범위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매회 출제되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하자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로 취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법 제3조에 규정되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포함되는 물건이 사인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든 거래가 가능한 경우라면 중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32페이지 우리 법 제4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